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최요한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요한입니다. 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이틀 앞둔 어제 여야가 막판 협상에 주력했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원안 사수를 주장하는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표 사업에 대한 대폭 삭감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이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올해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과연 접점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예, 못해요. 단칼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내일 12월 2일입니다. 이거 양쪽에서 이견이 크기 때문에 못할 것 같고요. 국회 선진화법이 2012년에 도입이 됐는데 그 이후에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딱 두 해, 2015년과 2021년 딱 두 해만 법정 시한을 지켰습니다. 내년도 정부 원안 기준으로 내년 2026년 우리나라 예산은 728조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이고요. 이 예산을 어떻게 조정할지를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다가 결국은 넘어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예산안 데드라인은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대충 보면은 현재 여당이 워낙 압도적으로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네. 여당의 원안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네. 생생한 정치 이슈 잠시 후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코너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채롭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정치권에서 어떤 인상적인 코멘트가 나왔는지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만나보시죠. 신중한 입장이라 가볍게 안 봐. 네, 더불어민주당은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당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안 자체를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의 자세한 발언 짚어주시죠. 저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저기가 여의도에 있는 족발집입니다. 네. 공교롭게도 제가 저기를 압니다. 저 몇 번 다녀보기도 했고요. 공개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추행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민망한데 모자이크가 되어 있어서 더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지금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TV조선에서 일부러 이렇게 네. 모자이크로 내놓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사실은 원본과 모자이크 사진과 다른 한 장, 세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모자이크가 돼 있으면 저거 뭐지? 라고 의문이 들 수 있는데 맨 처음 제기된 TV조선을 통해서 제기된 저 사진이 모자이크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극적으로 보였죠.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신중한 입장을 취한다. 성추행, 성희롱 이거 워낙 폭발력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안 자체를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을 냈고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 긴급히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현재 이건 무고다, 난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가운데 장경태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성추행 혐의 고소장에 접수된 데 대해서 추행은 없었다. 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 사건이라고 본인의 무고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찬찬히 말씀을 드릴게요. 장경태 의원 지금 성추행은 없었고 이 사건 데이트 폭력 사건이라고 얘기했는데 데이트 폭력 사건의 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장경태 의원을 고소한 여성, 국회 보좌진 왼쪽에 앉은 분이시죠? 앉아 있다고 추정이 되는 이 여성과
그의 남자친구 둘 사이의 데이트 폭력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번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1년도 더 전에 벌어졌던 사건이고, 최근 일이 아니죠. 예, 그것이 고소장으로 제출됐는데,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해서 의도와 동기를 밝히겠다 장경태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지금 고소를 한 고소인의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보이지가 않는데 여성 3명, 남성 2명이 식사를 했던 자리입니다. 네. 이 자리에서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저는 여기서 장경태입니다. 황급히 자리를 떴다. 당시 동료들,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데이트 폭력 피해자로 그 고소인을 걱정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경찰까지 출동을 해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경찰에 누군가 신고를 했고 됐는데 장경태 의원은 그 추행과 관련돼 있으면 자신이 조사를 받았을 텐데 조사를 받지 않고 그냥 이제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했는데 사건 발생 당시 왜 고소인의 남자친구를 왜냐면 소위 얘기해서 장경태 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했거든요. 왜 폭력으로 고소하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봉변을 당했다고 생각해서 그 자리를 피해야겠다는 생각했지 공인으로서 공인 맞죠? 국회의원이니까 폭력으로 고소하는 것을 아주 신중하게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했지만 이게 자기가 봉변당한 것 뿐이지. 같이 좀 휘말릴 수 있으니까 자리를 피한 것이다. 이 남성이 자기 여자친구에 대해서 데이트 폭력을 하는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상황이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이 여성 보좌관이 자기를 고소한 거에 대해서 성추행당했다고 고소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황당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현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여의도에 있는 개방된 족발집이었고 다른 의원실 보좌관. 그러니까 그 고소인이 장경태 의원 사무실 소속이 아니에요. 네. 다른 의원의 보좌진이고 여자 셋, 남자 둘이 총 5명이 있던 자리였고 한 남성이 갑자기 나타나서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피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1년 후에 이 부분이 이렇게 고소로 나타난 것이고 근데 웃긴 건 뭐냐면은 지금 그 다음 날 행사에 그 고소인 남자친구가 누구냐? 국민의힘 소속 동대문구청장 보좌직원으로 일하고 확인이 됐고 네. 그 고소했던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장경태 의원에게 괜찮냐? 걱정하는 듯한 네, 걱정하는 문자를 듯한 보냈군요. 이렇게 했고 네. 그 고소인은 그러니까 그 피해를 당했던 여자친구는 남자친구의 감금 폭행 때문에 출근도 못했고 동료인들은 데이트 폭력 피해자로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사건이 1년 후에 어떻게 나타난 거냐면 폭행 도찰 데이트 폭력 사건이고 남자친구의 제보로 그러니까 동대문구청장 국민의힘 소속 동대문구청장의 보좌진인 이 남자친구의 제보로 TV조선의 취재가 시작되었는데 저렇게 자극적으로 이렇게 흐리게 하고 나서 보도를 하니 장경태가 뭐가 있구나라고 오해를 산 것이다라고 장경태 의원의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아일보에는 네. 이 고소인이 정신치료를 받는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게 마치 장경태 의원에 의해서 정신치료를 받는 것처럼 동아일보에서는 보도했어요. 그거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경태 의원은 정치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되는 입장이고 누가 잘하고 잘못했는지 잘잘못 그리고 무고죄까지 들고 나왔기 때문에 네. 굉장히 지금 예민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NS를 중심으로 좀 음모론이다. 네. 이거는 좀 의도적인 사건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이 법사위 또는 다른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SNS에서는 장경태를 음해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제 떠돌아다니는데
그 음모론은 옳지 않고요. 네. 음모론은 어떤 음모론이라도 설사 그것이 맞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고 네. 장경태 의원이 오롯이 혼자서 이 상황 증거들도 있으니까 풀어나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두고 민주당은 성폭력 2차 가해 정당이다. 피해자 가짜 사진까지 퍼뜨렸다고 주장을 했죠. 이게 이제 민주당 쪽에서 실수한 부분이 이거고 네. 장경태 의원의 스텝이 꼬인 부분이 이건데 피해자 가짜 사진이라는 것은 이전부터 이 사건이 막 떠돌아다녔을 때 있었던 SNS에 떠돌던 다른 사진이에요. 근데 민주당 쪽에서 이게 보좌진 쪽에서 아마 과잉 충성으로 올린 것 같아요. 확인하지 네. 않고.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2차 가해라고 칭한 것인데 또 국민의힘은 이걸 가지고 침소봉대에서 이걸 성추행당이라고 밀고 가는데 나중에 밝혀지면 이거는 정말 보좌진의 잘못이라는 것이 명확해질 겁니다. 네. 장경태 의원의 기자회견 이후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고소인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소인 측은 이럴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사건을 덮으려고 고소와 언론 보도를 무마시키려는 압박도 받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예. 정황 증거까지 있다고 하죠. 그렇죠. 지금 고소인의 직장 상사를 통해서 장경태 의원이 회유와 압박을 시도했고 정황 증거도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압박의 당사자로 고소인의 선임인 상관을 지목했어요. 네. 고소인의 상관인 선임을 지목했다면은 이 고소인은 현재 국회의원의 보좌진, 장경태 의원 사무실의 다른 의원실의 보좌진이고 그 보좌진의 선임이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압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취직한 지 얼마 안 된 하급자 입장에서 선임의 말을 안 따랐을 때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 그리고 압박과 회유 시도는 술자리 영상을 입수한 언론사가 보도를 않기로 확정된 시점에서 멈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고소인 측 변호인은 회유와 압박 시도가 선임자의 단독 행동이 아니라는 정황을 갖고 있다는데 그 정황을 까야 돼요. 그래야 장경태가 살든 죽든 네.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장 의원은 고소인과 통화한 사실 없고 고소인 측 회유나 협박 주장에 대한 근거를 하나도 못 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보좌진의 잘못이냐 장 의원의 잘못이냐 이건 둘 중 하나의 잘못이 명징하게 나타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네. 의외로 이건 빨리 이 잘잘못을 가릴 수가 있다. 그러면은 방금 이야기했던 고소인의 선임이 회유와 압박을 했다라는 그 정황 증거를 공개하고 그리고 장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나와 관계가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무고로 걸었기 때문에 재판까지 가게 될 것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 CCTV나 사진도 있어요. 사진 찍은 것이 3장이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보도를 악의적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증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명백하게 밝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12월 3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네. 시끄럽게 커진 이유는 저도 짐작가는 바는 있으나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무고인지 성추행인지는 정확히 따져봐야 할 텐데요. 어쨌든 의혹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히 밝혀져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당 지도부에 남겠다. 네,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도전 가능성이 거론되던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최고위원이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이현주 의원이 지금 3선 의원입니다. 네. 광명에서 2번 국회의원을 하고 용인정에서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3선 의원이고 지난번에 최고위 선거에서 이현주 의원이 선전을 해서 최고위에 입성을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경기도지사 출마 예정자들을 보면은 네. 완전히 결정난 건 아닙니다.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현직의 김동연 지사가 다시 재출마할 것이고요. 그리고 김병주 최고위원 계속 김동연 지사를 견제해 왔습니다. 남양주을의 김병주 최고위원이 출마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양을의 한준호 의원도 최고위원도 경기도지사에 출마한다라고 하고 네. 심지어는 말로 나오는 것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조차도 지금 타천 이렇게 이야기가 있고 캠프를 꾸렸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브 기업부 장관 3선을 했던
권칠승 의원도 화성병인데 경기도지사로 출마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네. 그리고 친 이재명계의 핵심 의원 중에 하나인 김영진 의원도 수원병인데 경기도지사로 출마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원무에 수원특례시 최초 삼선시장 출신의 염태영 의원, 그리고 경기도 연정부지사자 도의회 의장을 역임한 강두구 의원, 안양 만안구 의원인데 강두구 의원도 이렇게 경기도지사로 출마를 한다라고 합니다. 여당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원들이 경기도지사로 출마하겠다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빡세게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 김은혜 의원 말고는 따로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김은혜 의원이 실제로 출마할런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이현주 용인정 의원이 출마합니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치열한 경쟁 상황을 뚫을 수 있을 것인가. 보면은 유일한 여성 의원, 아니, 그 추미애 의원과 함께 여성 의원이긴 한데 경기도지사를 전체를 아우르는데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라고 이현주 의원이 아마도 계산을 했을 거고,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한 거군요. 아마도 경기도 본선에 올라가면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당내 경선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지금 정청래 의원으로 정청래 당대표가 당원 1인 1표 이거 바꾸면서 지형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벌써 몇 명일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8명이에요. 여기다가 이현주 의원 출마한다면 9명이 되는데 9명 중에 한 사람 되는 거예요. 이현주 의원한테 지금 유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없다 보니까 출마를 안 하게 된 거고.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거 생각하셔야 될 게, 근데 이현주 의원이 출마 안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뉴스가 된다고 이 귀중한 법률 이 시간에 이거 하냐? 왜냐하면은 이현주 의원까지 출마하게 되면은 김병주, 한준호, 이현주 하면서 소위 얘기해서 현재 정청래 지도부가 비대위로 개편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 출마하지 않고 당 지도부에 그냥 남음으로써 이것이 비대위로 가지 않고 그냥 지도부로 남게 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해서 뉴스가 많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현주 의원의 치밀한 정치적 계산, 그리고 차라리 여기서 당 지도부로 남아서 차후에 당대표 선거에 나가는 것이 더 정치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지사 출마 대열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 최고위원이 불출마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은 비대위 전환 없이 현 체제 그대로 지방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최고위원이 그간 당원 1인 1표 등 정대표의 추진안에 신중론을 제기해왔던 만큼 앞으로도 좀 당 지도부에 남아서 어떤 쓴소리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죠. 지금 소위 이재명계 정치 진영 쪽에서 누가 진짜 친 이재명이냐를 두고 유튜버, 정치 유튜버라든지 이런 뭐 평론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워요. 꼴 보기 싫은데 치고받고 싸우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 서로 투쟁하면서 합의를 이루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단은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스스로 돌아보기 아직은 더 역량을 쌓고 당과 지역구에 남아야 할 때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난 당 지도부에 있겠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당 지도부에 남아있는 이현주 의원은 쓴소리 역할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다. 그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당원 1인 1표 등 정대표의 추진안에 브레이크 거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현주 의원이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당내에 쓴소리 한 사람이 있어야죠, 당연히. 그래서 서로 부딪히면서 그래야 건강한 경쟁이 되는 것이고 건강한 경쟁이 되어야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수령, 당, 인민 이거 공산당 되는 것이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전 이현주 의원의 판단이 잘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과 대통령실이 엇박자 내는 일이 없도록 디스하는 거예요. 누굴? 정청래를.
지도부에나마 역할을 다하겠다는 취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말만 들어보면 이현주 의원은 당대표 선거에 나가겠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네. 이 가운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선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최고위원이 오늘 사퇴를 했습니다. 그럼 최고위원들의 줄 사퇴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실까요? 사실은 최고위원이라는 것은 당의 지도부로서 그 뭐 100만이 넘는 당원들을 아우르고 당론을 하나로 모아서 다음 차기 집권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굉장히 힘센 자리이자 집권 네. 여당이기 때문에 그래요. 힘센 자리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각각 최고위원이 사퇴하게 하면서 네. 어디로 가느냐면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지도부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가는 것이 정치적 실리가 더 크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먼저 생각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전 또 하나 생각하는 게 네. 자기 욕심과 공공의 이익과 같이 얼마나 잘 결합을 시키느냐. 이거 역시 정치의 예술이거든요. 네. 그렇게 잘 결합시킨 사람이 성공하고 그 성공한 사람이 원만하게 도정, 시정,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잘한 판단이고 잘한 정책, 잘한 자기의 그 수완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데 네. 정치인이 아무것도 안 하면 오히려 직무유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어려운 겁니다. 역사적인 선택을 내가 여기서 잘 하느냐, 선택을 하느냐 마느냐도 정치의 역량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시민운동을 하다가 성남에서 시장으로 가 성남시장 선거하고 성남시장으로 활동하다가 경기도지사로 갔다가 그 다음 대통령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자신의 역사적 판단이 그 개인사의 판단이 있었던 거고 그러면서 신분이 바뀐 것이죠. 여기에 그 최고위원으로 되어 있던 당 지도부에서 각각의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걸 국민들이 선택하고 판단을 존중해 주는 것. 그러면 자기가 지지했던 사람이 뭐 도지사가 되든 시장이 되든 그런 과정들이 막 경쟁을 통해서 얽히고 설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발전하는 겁니다. 네. 어쨌든 우려했던 대로 민주당 비대위 체제 전환은 면했는데 이 정청래 대표와 공개 충돌을 빚기도 했던 기존 지도부에는 어떤 변화가 앞으로 생길까요? 글쎄요, 이게 사실 강력한 대통령제 하에서 여당의 대표, 여당의 지도부가 변화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제도는요, 조선시대의 왕보다 권한이 더 큽니다. 세종 임금님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권한이 더 크다고요. 그래서 지금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역대 대통령들한테 계속 붙는 거예요. 그걸 분권형으로 바꾸자. 그래 책임 총리니 뭐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건 제도화되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왕적 대통령 제도 하에서 여당 대표와 여당 지도부의 권한과 역할과 그 파워가 과연 어느 정도 되느냐는 사실 좀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합니다. 왜? 그리 크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당의 당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죠. 지금 정청래 대표가 당원 1인 1표, 당원 주권주의를 내세우면서 네. 지금 그 변화를 꾀했고 여기에서 그걸 모르는 바 아니냐. 그 방향은 알겠는데 이 과정이 잘못됐지 않느냐.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면 되겠느냐. 같이 서로 논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현주 의원이 브레이크를 밟은 거거든요. 특히 영남이라든지 경북이라든지 민주당 세가 약한 곳에서는 1인 1표가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1인 60표 대의원들 네. 파워가 그렇게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효율성을 따질 것인데 12월 5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토론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청래 대표 체제 하에 새로운 지도부, 기존 지도부, 새로운 지도부 같이 모인다면은
1인 1표냐 1인 20표로 줄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바뀔 것이고, 지도부는, 민주당 지도부는 그 리더십을 결국은 인정받든지 인정받지 못하든지 그렇게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외부에서 지적을 하는 대로 민주당 내부에서 여러 갈등이 있어 보이는 모습은 어쨌든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어떤 발전적 과정에 있는 어떤 갈등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네. 모든 당이라는 것은 정치적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집합체예요. 근데 이 개별적으로 주체들이 다 집권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당원 그리고 당으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안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 이 당에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에는 민주당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도 당원일 수 있고, 민주당에는 심지어 국민의힘 성향을 갖고 있는 당원 내지 당의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되면 이 안에서 용광로처럼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당론을 탄생시킵니다. 네. 그 당론이 누구나 다 100%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그 당이 가야 할 발을 전체적인 방향성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이게 국민의힘도 똑같은 과정을 겪는 거예요. 이 안에서 권력투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투쟁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당의 발전과 동시에 나라의 발전 내지 국민의 발전, 이 방향성이 맞으면은 그 당은 또다시 채택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공익이 아니라 사익으로 빠지면 망하는 것이죠. 이것이 서로 경쟁하면서 또다시 새로운 권력투쟁을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결정이 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보이는 모습이 그야말로 천박한 권력투쟁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굉장히 건전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건 국민의힘 쪽도 마찬가지고, 권력의 투쟁이라는 것은 늘 치열하고 살벌하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이루는 열매는 국민의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선택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교육되어야 되고 생활 차원에서 학습화되어야 되고, 그렇게 학습된 미성년자들이 성년이 되면서 투표권을 가지고 행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민주주의는 결코 쉽지 않다. 각 당은 지금 치열한 권력 투쟁을 하지만 그거를 통해서 공공선을 이루는데 힘쓰기를 제발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전한길은 하나님의 한국에 보낸 선물. 네, 서울 구치소에 구금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에게 옥중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다소 절절하다고요? 편지를 입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분석을 하다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방송에 잘 안 나오길래 네. 제가 오늘 법률방송 나와서 이야기하려고 다른 데 얘기 안 했어요. 네, 아껴뒀다가 그 뒷부분에 말씀드리겠고요. 절절하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한다고 하고, 아침 저녁으로 늘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옥중이지만 제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고든창, 모스탄, 프레드 플라이츠를 거론하면서 미국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께도 감사와 안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그 무당이라든지 무속이라든지 이런 데하고는 상관이 없는, 마치 과거에 여기 왕자 써가지고 이렇게 한 거와는 상관이 없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보입니다. 심지어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까지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걸 보면서 같은 기독인으로서 좀 창피했습니다. 사실은 기독교인이 맞나요? 저는 다른 성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예, 기독교인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기독교인이 아닐 수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증거를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환길 씨에게 보낸 옥중 편지를 두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건진법사 이름이 나왔더라고요. 박지원 의원도 그렇고 네. 민주당 의원도 그렇고 두 가지 같이 이야기할게요. 민주당도 비판했거든요. 네네. 박지원 의원이 이런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윤석열, 옥중 편지 전환길 선생님은 하나님이 보낸 선물? 그럼 건진법사는 부처님이 보낸 선물입니까? 라고 비꼬았죠. 네. 그러면서 아무리 정신 나간 자라도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독하면 감옥보다 더한 지옥에 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건진법사는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하기 전부터 그 부인 김건희 씨와 함께 두 사람을 가스라이팅을 했다라고 의심이 가는 건진법사입니다. 어떤 멘토로 일컬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어떤 멘토로 일컬어지지 않았습니까? 아주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나 이제 저 검사 그만둘래를 억지로 뜯어 말리고 예. 사실상 천공보다 더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네. 정말 정치 멘토라고 할 수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옥중 편지에 대해서 내란 수계 윤석열이 계엄을 옹호하는 부정선거론자 전환길 씨에게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극찬하는 옥중 편지를 보냈는데 12.3 불법 비상계엄 1년 앞두고 사과와 반성을커녕 국민을 분열시키는 선동이다. 극우 선동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국민께 용서를 구하는 반성문부터 써야 되지 않느냐 라고 일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나 아니면 이제 박지원 의원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이나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이 말이 되느냐, 반성 안 하고 있다는 걸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주제는요. 계엄 1년 앞 여야 대치 국힘 민주당 폭거로 계엄대 민주국민심판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가 발빠른 해제 결의로 내렸지만 그날의 충격은 한국 사회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겼는데요. 새 정부 출범 후 국정 정상화의 길은 열렸지만 정치권의 대립은 더욱 첨예해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1년. 네. 12.3 비상계엄 1년 첨예해진 정치권 대립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가 좀 참담합니다. 아직까지도 이 12.3 비상계엄을 가지고 갈등을 하고 있다는 한국 정치권의 무능력에 대해서 비판하겠고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나이가 좀 있는 미국인들은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사건 때 내가 미국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다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1년 전, 그러니까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에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를 다 기억할 겁니다. 지금 민주주의가 성장하는 것은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이야기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현명하게도 1987년 6월 항쟁 이후로 지금까지 피가 아니라 국민의 땀과 눈물을 통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걸 일거에 뒤집으려고 45년 만에 뒤집으려고 했던 것이 윤석열 전 정권의 불법 비상계엄이고 그것은 지금 내란으로 규정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새 정부 출범 후 국정 정상화의 길은 열렸지만 정치권의 대립이 더 첨예화된 것은 아직까지 몸은 2025년에 살고 있지만 생각은 1960년대, 70년대에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고 건설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야기해야 되는 시간에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과 군사독재 정권의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기득권층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3일 밤 10시 30분 이 시간은 우리 대한민국의 흑역사로 대단한 흑역사로 아예 박제되어서 꽝꽝 이게 역사 속에 박제될 것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계엄의 강을 못 건너고 있다고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을 위해서라도 네. 계엄의 강은 건너야 합니다. 근데 이제 추상적으로 계엄의 강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할 수 있는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해야 합니다. 네, 최근까지도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도 절연을 못하고 있죠.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야당은 장동혁 대표를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장동혁 대표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문제 막 터지고 김현지 비서관 이야기 터지고 여러 가지 이재명 정권이 몇 개월 동안 진행해 오면서 약점이 노출될 때마다 마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다렸다는 듯이 헛발질을 해줬어요. 우리가 황교안이다 라고 하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킨다든지 네.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마다 장동혁 당대표가 헛발질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민주당은 장동혁 대표가 고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과 윤석열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제가 예언하기에는 좀 나이도 그렇지만 앞으로 몇 년 뒤면은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지역당, 지역당으로 몰락하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이 생기는데 제가 왜 걱정이라고 얘기하냐면 민주주의는요 왼쪽 날개로만 날 수가 없어요. 오른쪽 날개가 있어야 좌우의 날개로 좌우의 날개에 맞춰서 비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왼쪽 날개만 비대해지면 더불어민주당은 필연적으로 썩어요. 썩을 수밖에 없어요. 권력의 속성이 그렇거든요. 건강한 오른쪽 날개가 있어서 서로 견제를 해야 권력은 썩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걱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모습을 보면 당 내부에서 분열의 정도가 좀 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지도부 특히 장동혁 대표가 사과 메시지를 낼 것인지에 대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장 대표가 대구에서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공식 사과를 과연 할까요? 공식 사과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한 게 뭐냐면은 네. 12월 3일 오는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오늘 12월 1일이니까 12월 3일이 어떤 날이냐면은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 100일 되는 날이에요. 100일 되는 날이기 때문에 100일에 대한 기자 인터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게다가 얄궂죠. 게다가 12월 3일은 방금 더불어민주당은 당 비대위 전환 없이 이현주 의원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간다고 하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최고위원들 출마한 사람 명단이 최종적으로 나오면서 정리가 되는 날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좋아지는 날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그 외에 12월 3일 날 김건희 지금 1심 관련돼서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 영장실질심사가 2일 낮 3시에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럼 거의 3일 새벽에 발표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12월 3일은 줄줄이 국민의힘에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 참새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아니 12월 3일이라는 날짜하고 국민의힘하고 뭐 원수전이야 이런 얘기가 실제로 있어요. 네.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지금 장동혁 대표가 12월 3일 날 여러 사람 통로에서 메시지를 어떻게 낼 것인지 고민을 하는 모양인데 국민의힘이 바뀌지 않으면은 국민의힘은 망합니다.
그 무거운 짐이 장동혁 대표의 어깨에 얹혀 있다라는 거, 이거 명백하게 사실이고, 이거는 아주 잘 고민하셔야 될 것이다. 제가 주재형께 충고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내 소장파 의원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천명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개별적 사과와 함께 집단 행동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친한계가 말이 없어요. 조용해요. 그러네요. 네, 조용해요. 네. 저는 어쩌면 지금 상황에서 친한계가 과감하게 분당을 고민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12월 3일까지는 가봐야 되니까. 12월 3일까지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소위 친윤계 쪽에서 어떤 입장을 표하는 거에 따라서 이 상황은 친한계와 이준석의 개혁신당, 홍준표라든지 지금 사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산의 박준현 시장이라든지 이런 지자체장들까지 해서 분당될 가능성까지 있다. 지금 대중 집회에서 한 사람은 사과해야 한다, 잘못했다라고 하고 양행자 의원, 또 한 사람은 사과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김민수 최고위원. 한 집회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네. 근데 이것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중 집회 나올 때는 내부에서 당론을 정리하고 나와서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조차 정리하지 못한다? 장동혁의 리더십 부재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는 3일까지 선수별 간담회를 통해서 당내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계엄 사태 1년에 맞춰서 장 대표가 공식적인 대국민 메시지를 낸다면 그 수위가 어떻게 될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죠. 대략 뭉개고 넘어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구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계엄의 탓은, 계엄의 원인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회 운영, 탄핵, 일반 통고 이걸로 인해서 국정 마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그러나 계엄으로 인해서 고통받으신 국민께는 죄송하다. 이 입장이 나올 걸로 저는 예상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예상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그래왔고 그렇게 어중간하게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장동혁 현재 대표한테는 그다지 힘들지 않게 헤쳐나왔던 100일이었거든요. 경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한 번 하면 계속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 그런데 결국은 이 부분은 좌도 우도 다 잃는 이런 이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내일 예정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심사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각될 가능성도 있죠. 저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뭐 이렇게 소위 내란 사태에 직접적으로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구속을 기각시킨 법원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큽니다. 지금 내란에 참여했다는 행정부는 있는데 내란에 참여했다는 사법부라든지 내란에 참여했다는 그런 입법부라든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어요. 그런데 없을 리가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해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도도한 흐름 가운데서 12.3 비상계엄은 불법이고 그래서 윤석열은 탄핵이 됐고 이로 인해서 내란이고 그 밑에 수하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굳이 법정에 가지 않더라도 역사의 이름으로 낙인 찍힐 것입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요한 시사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